이 책은 10살 된 제 큰아들이 선물로 사준 책입니다. 제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준 책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어 가시고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나눠봤을 때 서문과 맺은말을 제외하면 총 3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 투자 준비, 2부 종목 선정, 3부 장기적 관점. 이걸 이제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1장부터 20장까지로 총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로 전반부 리뷰를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11장부터 20장까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들어가서 책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투자 준비. 투자 준비는 1장의 펀드 매니저가 되다, 2장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3장 투자인가 도박인가, 4장 자기 진단,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이렇게 총 5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펀드 매니저가 되다라는 내용으로 피터 린치가 펀드 매니저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피터 린치는 어렸을 때 그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캐디를 하면서 대학을 다녔었고요. 1963년 대학 2학년 때 나는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했다. 플라잉 타이거 라인을 주당 $7에 매수했다. 2년도 채 지나기 전에 플라잉 타이거는 32.75달러에 도달했고 내 첫 번째 오르타 종목이 되었다. 내가 플라잉 타이거를 선택한 것은 행운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대박 종목은 반드시 존재하며 시장에는 이런 종목들이 더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피터 린치의 첫 번째 투자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성공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는 상당히 좀 운이 좋은 사람, 어떻게 보면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준비들과 분석들을 해서 이뤄낸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피델리티에서 잠시 근무한 뒤 대학원 2년차 과정을 위해 와튼스쿨로 돌아왔을 때 나는 학계의 주식시장 이론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어느 때보다도 의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투자 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지만 와튼에서 배운 지식은 나를 실패로 이끌 것 같았다. 나는 통계학, 고등미적분, 정량 분석을 공부했다. 정량 분석에 따르면 내가 피델리에서 두 눈으로 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런 이론들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잘 통하지 않는다라고 이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77년 5월 나는 피델리티 마젤란 펀드를 맡았다. 이때 899였던 다우지수는 다음 5개월 동안 801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마젤란 펀드에 40개 종목이 있었는데 종목수를 60개로 늘렸고 6개월 뒤에는 100개로 늘렸으며 곧이어 150개로 키워놓았다. 일부러 거꾸로 간 것은 아니었다. 나는 헐값에 굴러다니는 주식을 사지 않고서는 100일 수가 없었으며 당시에는 헐값 주식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주식들을 마젤란 펀드를 맡기 시작하면서 사들이기 시작했고, 피터 린치는 가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주식들을 사모으는 것에 상당히 좀 흥미가 있어서 이렇게 종목수를 많이 늘려가면서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월스트리트의 똑똑한 바보들. 성공을 거두는 것도 좋지만 실패할 경우 무능하게 보이지 않는 편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월가에서는 이런 불문율이 있다. IBM에 투자하면 고객 돈을 날려도 절대 쫓겨나지 않는다. 이들은 월마트라도 주가가 $4이고 악한 소주 소도시의 작은 매장에 불과할 때는 매수하지 않는다. 미국 대도시 전역에 월마트 매장이 들어서고 애널리스트 50명이 회사를 조사하며 월마트 회장이 피플 특집 기사에 픽업 트럭을 몰고 출근하는 괴짜 억만장자로 소개될 때 비로소 이들은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나 이때는 주식이 $40로 오른 다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양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독립적 사고를 발휘해서 정교하게 선정한 30개 종목으로 주식 목록을 구성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역동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월가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월마트가 $4이고 좋아 보이는 주식이라고 해도 회사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좀 딱딱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펀드에는 그 규모만큼이나 커다란 핸디캡이 붙는다. 펀드의 규모가 커질수록 움직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이다. $90억 커진 다음에는 마젤란 펀드는 경쟁에서 계속 앞서 나갔다. 내가 사려는 종목들은 전통적인 펀드 매니저들이 피하는 바로 그런 종목들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언제나 아마추어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가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순간 심루타가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당신에게 1400개 종목을 보유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으며 100개 종목에 골고루 나눠 투자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한 종목이든 4종목이든 10종목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보유할 수 있다. 사업이 마음에 드는 회사가 하나도 없다면 주식에 전혀 손대지 않고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고, 그러나 펀드 매니저는 이런 호사를 누릴 수가 없다. 반대로 당신은 절대 주식시장과 인연을 맺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자세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 주제이다.
주식시장은 확신을 요구하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희생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월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문구를 던졌습니다. 일정 기간 맥도날드 채권을 보유한 사람을 생각해보자. 이 사람과 맥도날드의 관계는 부채를 갚는 것으로 끝나며 짜릿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물론 은행 CD를 매입한 사람이 원리금을 돌려받듯이 맥도날드 채권 보유자는 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맥도날드 주식을 보유했던 사람들이 그 사이 부자가 되었다. 이들은 회사를 소유했기 때문이다. 채권에 투자해서는 절대로 심루타를 잡을 수 없다. 당신이 부도채권 전문가가 아니라면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채권보다는 결국은 주식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위험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우량주 장기 보유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방법조차도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때 유명했던 이런 주식들은 분명히 오래전에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점은 운명이 바뀐다는 사실이다. 대기업이 소기업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절대 망하지 않는 우량주 따위는 없다는 말이다. 좋은 주식이라도 나쁜 시점에서 나쁜 가격으로 매수하면 커다란 손실을 본다. 나쁜 주식을 좋은 시점에 사면 더 큰 손실을 본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고점에서 사게 되면 손실을 보게 되고, 나쁜 주식은 아무리 낮은 시점에 사도 더 하락할 수 있고, 올랐다가 결국은 본질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터 린치는 그 회사의 본질, 이익에 상당히 많이 집중하면서 투자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초단기 채권과 채권 펀드를 제외하면 채권 역시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채권도 위험하고 주식도 결국은 위험하지만 이왕 할 거라면 더 성장성이 크고 대박을 노릴 수 있는 주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투자는 승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박에 비유할 수 있다. 사실 주식시장을 보면 나는 스터드 포커가 떠오른다, 포커 게임이 떠오른다는 얘기죠. 매달 규칙적으로 스터드 포커를 하는 사람은 똑같은 행운아가 늘 돈을 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행운아는 카드패가 펼쳐질 때마다 확률을 조심스럽게 계산하고 또 계산해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이기는 사람은 상황이 유리해지면 판돈을 올리고 불리해지면 게임을 포기하는 반면, 계속해서 지는 사람은 기적을 바라고 패배의 스릴을 즐기면서 매번 끝까지 가서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르고야 만다. 스터드 포커나 월가나 기적은 흔치 않아서 잃는 사람은 계속해서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피터 린치는 주식 투자는 약간의 도박성이 있고, 그리고 스터드 포커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국 계속해서 버는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계속해서 확률을 계산하고 또 연구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 계속해서 패배를 하는 사람은 한 번의 여행을 바라면서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충분히 연구한 뒤 투자한다면 스리마일선 원자력 발전소를 보유한 위험하고 골치 아픈 제너럴 퍼블릭 유틸리티에 투자해도 견실하고 노련한 기업 켈로그의 부적절한 시점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박 종목은 이른바 고위험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 위험은 회사가 어떤 부문에 속하느냐보다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더 좌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식시장은 늘 도전해볼 만한 도박이었다. 게임하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새로운 카드가 계속해서 펼쳐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도박과 약간 비유를 하긴 했지만, 결국 뒤쪽으로 가면서 피터 린치는 가치 투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박이라는 단어들, 도박이라는 단어들, 약간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 피터 린치는 이익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회사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 약간 자극적인 문구에는 여러분들이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장 자기 진단.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다음 3가지 질문부터 답해야 한다. 첫 번째, 내 집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돈이 필요한가? 세 번째,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이 3가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첫 번째, 내 집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는 주식 투자보다 집장만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집은 거의 모든 사람이 어떻게든 보유하는 훌륭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집장만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이들은 집을 고르는 데는 몇 달을 들이지만 주식을 고르는 데는 몇 분만 들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주식을 하면서 종목을 고르는데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주식을 막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나는 돈이 필요한가? 당신은 학비를 대기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우량주에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이런 경우라면 우량주 투자도 너무 위험하다. 놀라운 사건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한 주가는 10년에서 20년 뒤에 대해서는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2, 3년 뒤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려 한다면 차라리 동전을 던져서 판단하는 것이 낫다.
우량주도 하락하여 3년이나 5년 동안 바닥을 길 수 있으므로 만일 주식시장이 미끄러진다면 덱스터는 야간 학교에 다녀야 한다. 등록금으로 돈을 벌어서 학교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고, 잃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만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좀 여유로운 돈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게 주식 투자로 성공할 자질이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자질의 목록을 열거하면 인내심, 자신감, 상식, 고통에 대한 내성, 초연함, 고집, 겸손, 유연성, 독자적으로 조사하려는 의지, 실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태도, 전반적인 공포를 무시하는 능력 등이다. 상당히 많은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 진정한 천재들은 아마도 이론적 사고에 지나치게 골몰한 나머지 주식의 실제 움직임에 끊임없이 기만당할 것이다. 주식의 움직임은 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기 때문이다. 모든 데이터를 알아내려고 하는 과학적 사고방식은 주식시장에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시장 신호를 받아들였을 시점에 시장은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점이다. 많은 긍정적 뉴스가 사람들에게 스며들어 투자자 대부분이 단기 전망을 강하게 낙관하는 시점이 되면 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투자 시점 선택에 실패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항상 시장이 조금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경솔한 투자자들은 걱정, 충족감, 항복이라는 세 가지 감정 상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장기 투자자라고 생각하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그 시점에 단기 투자자로 돌변하여 커다란 손실을 본 채 주식을 모두 팔아버린다. 투자라는 변덕스러운 사업에서는 공포에 빠지기 쉽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정한 역발상 투자는 인기 종목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투자자가 아니다. 진정한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 특히 월가가 하품하는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시장의 하락과 상승을 예측하기보다는 결국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분명히 말하는데 주식시장을 예측해야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다. 만일 예측해야만 한다면 나는 한 푼도 벌지 못했을 것이다. 가장 끔찍한 폭락장이 펼쳐질 때도 나는 여기 증권 단말기 앞에 줄곧 앉아 있었지만 설사 내 목숨이 걸려있다 해도 나는 사전에 폭락을 예측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1987년 한여름 나는 임박한 1000포인트 하락에 대해 아무에게도 경고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예측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이제 상당히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대비는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 되고, 그건 2000년이 지난 뒤 우리도 여전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칵테일 파티 이론, 상승 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른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다가와 내 직업을 묻고 내가 주식형 펀드를 운영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피해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 직업이 펀드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새로 인사한 사람이 내 주위에서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치과 의사에게 간다면 이때가 상승 시장의 두 번째 단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은 첫 단계보다 15% 상승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두 번째 단계까지는 사람들이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단계에서 시장이 30% 상승하여 세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치과 의사를 무시하고 저녁 내내 나를 둘러싸기 시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매수하라고 종목을 가르쳐준다 라고 합니다. 이웃들이 내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한다면 이것은 시장이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한다는 확실한 신호이다. 이미 이제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기 시작하면 시장은 고점에 이르렀고 곧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저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한 가지만 당신에게 이해시키더라도 이 책은 제값을 다 한 셈이다. 다른 책에서는 시장을 꼭 보라라고 얘기하는데 피터 린치는 시장은 투자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당신은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시장을 정확히 골랐더라도 결국 번번이 재산을 날리고 말았다. 종목만 잘 고르면 시장은 알아서 잘 굴러간다. 내게 필요한 유일한 매수 신호는 내가 좋아하는 회사를 찾는 것이다. 이런 회사를 찾을 때는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고 매수를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 결국은 정말 좋은 회사,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골랐을 때 주가는 자연스럽게 이익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피터 린치는 굳게 믿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부 종목 선정. 자, 이제 2부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루타 종목을 찾아라.
심노타 종목을 찾아보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이다. 집 근처에 없으면 쇼핑몰을 살펴보고 특히 당신이 근무하는 직장 주변을 뒤져봐라. 던킨도너츠나 리미티드, 스바루 같은 좋은 종목들, 이미 언급한 심노타 종목은 대부분 전국에 걸쳐 수많은 장소에서 성공의 조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반 투자자들이 사업 활동에서 얻게 되는 강점을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게다가 일반 투자자들은 특히 소매업 분야에서 고속 성장하는 신생 소기업을 소비자 관점에서 발굴해낼 수 있는 강점도 있다. 어떤 강점을 활용하든지 항상 뒷북치는 월가의 정규 채널을 벗어나서 당신은 독자적으로 주식 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심노타 종목을 고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다 보면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정말 사용하기 편리한 물건들을 제조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주식을 샀다 샀어. 그런데 어떤 유형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종목을 발굴하든지 발굴하자마자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된다. 던킨도너츠에 항상 손님이 붐비거나 레이놀드 메탈이 주체 못할 정도로 알루미늄 주문을 받는다고 당신이 그 주식을 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확인해봐야 할 이야기들을 들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좋은 기업을 발굴했더라도 바로 주식을 사지 말고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 제품이 잘 팔리는 것을 보고 그 회사 주식 매수를 고려한다면 우선 그 제품이 성공할 경우 회사 이익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팔린다고 무조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성공했을 때 이 회사가 얼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걸 꼭 체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움직임이 둔하다. 기업의 규모는 투자 수익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회사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특정 제품을 제외하면 대기업 주식은 크게 오를 일이 없다. 시장에 따라서는 대형주도 높은 수익을 내지만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단지 이들은 대기업이므로 잘못된 희망을 안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대기업에서는 뭐 10배나 20배짜리 그리고 100배짜리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런 큰 상승들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그래서 소형주를 성장하기 전에 미리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특정 업종에서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기업의 규모를 구분한 다음 나는 이 기업을 6가지 일반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것은 저성장주, 그리고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회생주이다. 6개 유형 가운데 3개 유형이 성장과 관련되어 있고, 나는 성장 주식을 저성장주와 대형 우량주 그리고 고성장주로 구분한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순환주와 자산주, 회생주는 성장과 관련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성장주.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 저성장주가 처음부터 저성장주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고성장주였으나 성장할 만큼 모두 성장했거나 너무 지쳐서 기회를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주저앉은 것이다. 지금 저성장주도 한때는 고성장주였고, 그렇지만 이제 힘이 조금 빠져서 저성장주로서 GNP보다 약간 높은 그런 성장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저성장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 차트인데, 차트를 보면 휴스턴 인더스트리는 저성장주로서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월마트는 고성장주로 분류가 되는데,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저점 대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2에서 4% 성장하는 저성장주가 많지 않다.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도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 성장이 회사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면 게으름뱅이에게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얘기하면서 저성장주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형 우량주입니다. 대형 우량주는 코카콜라나 P&G 같은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구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지는 못하지만 저성장주보다는 빠르게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언제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에 따라 대형 우량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대형 우량주가 하락해서 저점에서만 잡으면 충분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대형 우량주다. 그리고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형 우량주는 내가 대개 30에서 50% 이익을 바라고 매수하는 종목이며, 매도한 뒤에는 주가가 오르지 않는 비슷한 종목에 대해 이런 투자 과정을 되풀이한다. 나는 대형 우량주 일부를 항상 내 포트폴리오에 보유한다. 경기 침체나 공경을 맞았을 때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 좋은 친구가 된다. 알다시피 이들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며 얼마 안 가서 다시 평가받아서 주가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는 포트폴리오에 항상 조금 보유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성장주. 당연히 고성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서 연간 20에서 25% 성장하고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다. 현명하게 선택하면 고성장주는 10에서 40루타까지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200루타까지 되는 예도 있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성공해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 10배에서 40배, 심지어는 200배까지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작을 때는 이런 종목 한두 종목이 완전히 이 포트폴리오를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고성장주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고성장주는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대형 고성장주는 회사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고성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최고의 종목이 된다. 나는 재무상태표가 건전하고 커다란 이익을 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이런 투자의 비결은 이들이 성장을 멈추는 시점과 성장에 대해 지불할 대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성장주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뒤에서도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 순환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면 경기 순환기업이 번창하며 주가가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순환주기의 잘못된 시점에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으며 주가가 다시 상승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경기 순환에 따라서 결국 어느 지점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이 바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경기 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점 선택이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알려주는 초기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이 철강, 알루미늄, 항공, 자동차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한다면 강점을 보유한 셈이며 이 강점은 바로 이런 유형의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데 결국 어떤 포인트에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이런 민감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생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성공적인 회생주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어떤 주식 유형보다 주가의 등락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이렇게 골치 아픈 투자지만 때때로 큼직한 성공을 거두는 것으로도 회생주 투자는 짜릿한 기쁨을 안겨주며 전체적으로 그 보상도 아주 푸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회사들, 상당히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을 사서 주가가 만약에 회생이 되면서 상승한다면 100배, 200배도 상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골치 아프긴 하지만 때때로는 아주 큼직한 성공을 주기 때문에 회생주는 짜릿한 기쁨을 안겨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자는 크라이슬러에 아마 투자를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리코라는 작고 평범한 유구 회사에 방문한 적이 있고 전혀 흥미로운 회사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회사를 주당 20달러에 미만에 살 수 있었고 10년 뒤에는 이 유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가격만 해도 주당 2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가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언제라도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케이블TV 영어권 인수자의 관점에서 보면 케이블TV 가입자 한 사람의 가치가 15년 전에는 약 200달러였으나 10년 전에는 400달러가 되었고 5년 전에는 1000달러가 되었으며 지금은 무려 2200달러로 올라갔다.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 숫자를 계속 보고 있으므로 이것은 결코 난해한 정보가 아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의 수백만 가입자가 거대한 자산이 된 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 리멤버 그리고 블라인드나 쿠팡 같은 이 두 종목은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됐지만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금 매각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쿠팡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그 가입자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결국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주 투자 기회는 어디에나 널려있다. 물론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실용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한 다음에는 오로지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지털과 월마트를 구분하라. 당신은 저성장주, 고성장주, 대형 우량주, 회생주, 경기순환주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가? 온갖 유형의 주식에 고루 적용되는 보편적인 공식을 찾아내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P&G 같은 대형 우량주와 베들레헴 철강 경기 순환주를 구분해야 하고, 그리고 디지털 이퀴먼트 같은 경기 순환주와 알리코 같은 자산주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월마트 같은 잠재력을 보유한 고성장 신생 기업에 투자했으므로 1000% 수익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50% 수익 후에 매도한다면 이 역시 어리석은 일이다. 반면 레스턴 퓨리나 대형 우량주가 이미 2배로 뛰었고 전망이 밝지 않은데도 또다시 2배 상승을 기대하면서 계속 보유한다면 이것 또한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성격들을 잘 파악을 하고 매수했다면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률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식마다 각각의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정말 멋진 완벽한 종목들. 나는 사업이 단순할수록 그 회사를 더 좋아한다. 우선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도넛을 먹고 타이어를 구입했기 때문에 도넛이나 타이어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감이 있지만 레이저 광선이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는 절대 감을 잡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완벽한 기업이 보유한 속성을 찾아낼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속성 13가지는 다음과 같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첫 번째는 회사 이름이 따분하고 우스꽝스러운 이름이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따분한 사업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혐오스러운 사업을 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 분할된 회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고 애널리스트들이 좋아하지 않는 회사. 그리고 여섯 번째는 유독 폐기물이나 마피아와 관련됐다고 소문난 회사.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음울한 사업을 하는 회사.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장 정체 업종. 여기 성장 정체 업종에서 보면 특히 지루하고 혐오스러운 성장 정체 업종은 경쟁이라는 문제가 없다. 특히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으므로 잠재 경쟁자로부터 측면을 방어할 필요도 없고, 따라서 SCI 같은 이런 장내 업체처럼 계속 성장하고 시장 점유율을 올릴 여지가 있고, SCI는 이미 미국 전체 장의사의 5%를 보유하고 있으며 10%나 15%를 보유해도 아무도 막지 못할 것이다. 와튼 졸업생들이 SCI의 사업에 도전할 리가 없고, 주유소 폐유처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증권사 친구들에게 떠벌릴 사람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더 대박이 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홉 번째는 틈새를 확보한 회사입니다. 틈새가 있는 독점 판매권이 회사나 주주에게 주는 가치는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떤 상품이든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면 가격을 올릴 수가 있고, 최석장이라면 인근 경쟁자가 경쟁을 고려하기 직전 수준까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자적인 기술이나 또는 틈새 시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사람들이 계속 제품을 구입하고, 11번째는 기술을 사용한 회사, 그리고 12번째는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회사. 회사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처럼 성공 가능성이 큰 비밀 정보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부자들이 미친듯이 주식을 사들인다면 적어도 이 회사는 6개월 동안 파산하지 않는다고 확신해도 좋고, 내부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는데도 단기간에 파산한 회사는 역사적으로 3개도 안 된다고 장담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는 건 그만큼 좋은 호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인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들이 주식이 좀 많이 뛰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 매입된 주식은 유통시장에서 사라지며 따라서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사주 매입은 주당 순이익에 마술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따라서 주가에도 마술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좋은 주식을 얘기했다면 피해야 하는 주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 9장 내가 피하는 주식. 내가 한 종목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한 가장 주목받는 주식으로서 가장 좋은 평판을 얻으며, 카풀이나 통근 열차에서 모든 투자자가 이야기를 듣다가 주위의 압력에 굴복하여 흔히 매수하게 되는 종목이다. 지금 가장 핫한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인기 주식은 대개 잘 알려진 가치 기준을 벗어나 빠르게 상승하지만 높은 주가를 지탱해주는 것이 희망과 허공밖에 없으므로 상승할 때처럼 빠르게 떨어진다. 삼성전자가 여기 9만원까지 올라갈 때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여기서 고점 찍고 이렇게 쭉 하락하면서 결국 이 부분에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2의 아무개를 조심하라. 내가 피하는 또 다른 주식은 제2의 IBM, 제2의 맥도날드, 그리고 제2의 인텔, 제2의 디즈니라고 성가시게 권유하는 주식이다. 내 경험으로 제2의 아무개는 결코 첫 번째 그 아무개가 되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2의 토이저러스로 불린 차일드 월드도 꼬꾸라졌고, 그리고 제2의 프라이스 클럽이었던 웨어하우스 클럽 역시 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2인자가 1등이 되는 법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제2의 어떤 것들의 매수를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 기업을 피하라.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인상 대신 터무니없는 기업을 인수하며 돈을 날리고 싶어한다. 사업을 다각화하기로 작정한 기업들은 가격이 턱없이 비싸고 사업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업의 매물을 찾는다. 이 방법으로 손실이 확실하게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업을 무리하게 다각화하는 그런 회사들은 다 악화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문주를 조심하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형주를 매수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작전주 같은 것들을 매수할 때는 당연히 더 그렇고, 결국 소문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면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게 좋다더라, 이게 뭐 어떤 또 프로젝트를 한다더라, 신약이 개발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본인의 기준과 생각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종목을 무모한 도박이며 소문주 또는 폭탄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이야기는 내 귀에 들어올 무렵 10중 8구 온 동네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좋은 소문들이 내 귀에만 이렇게 빨리 들어올 리가 없겠죠. 어떤 소문주들은 예컨대 석유 부족, 마약 중독, 에이즈와 같은 최근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직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떠벌리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소문주를 이 부분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이 소문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만 전달된 게 맞겠지만, 여러분들이 소문을 접했을 때는 대부분 주가는 이 자리 정도가 됩니다. 거의 뭐 2배에서 많게는 4-5배까지 오른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소문을 듣고 주식을 사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수익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고점을 찍고 급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문을 접해서 그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차트를 켜서 이 종목이 저점 대비 얼마나 올라 있느냐,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 올라 있으면 이 종목은 이미 소문이 다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소문주는 한다면 소액으로 하시고, 그리고 꼭 차트를 켜셔서 이 종목이 저점 대비 이미 많이 올라 있는지 올라 있지 않은지를 꼭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문주는 최면 효과가 있으며 대개 그 스토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유쾌한 스토리에 빠져서 사람들은 회사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당신이나 나나 이런 주식에 투자한다면 우리 둘 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부업이라도 해야 한다. 이런 종목들은 내리기 전에 오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유했을 때 나는 투자했던 모든 종목에서 손실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소문주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고, 이 모든 무모한 도박의 공통점은 돈을 날렸다는 점 외에 화려한 스토리에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바로 소문주의 본질이다. 실체가 없는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부의 마지막인 제 10번째 장,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데, 지금 던지는 질문은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며 오늘보다 내일 가치가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항상 이익과 자산으로 귀결된다. 때로는 주가가 회사의 가치를 따라가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락 기간이 너무 길어서 투자자들이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치는 항상 승리한다. 아니면 적어도 승리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이 말을 믿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익과 자산을 기초로 주식을 분석하는 작업은 동네 빨래방, 약국, 아파트를 사려고 분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때때로 있기 쉽지만 주식은 복권이 아니라 회사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익을 잘 챙겨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식 투자의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차트를 보더라도 이익 곡선이 주가 곡선과 함께 다닌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익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어느 차트든지 두 곡선은 나란히 움직이며 주가 곡선이 이익 곡선에서 벗어나면 머지않아서 다시 이익 곡선 쪽으로 돌아온다. 이 말은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주가는 만약에 이렇게 상승했더라도 결국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갔더라도 다시 이렇게 오고, 만약에 또 하락하더라도 다시 이익으로 수렴하고, 이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얘기고, 결국 이익이 주식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문구 하나가 이 책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PER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유명한 PER, 이익곡선과 마찬가지로 PER도 회사의 수익 잠재력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었는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척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PER이라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을 이익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보고 있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익과 상당히 큰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PER은 투자자의 초기 투자 금액을 회사가 다시 벌어들이는데 걸리는 횟수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치킨집을 차리는데, 이 치킨집이 1년에 1,000만 원을 벌면 그리고 2,000만 원을 벌면 어떤 게 PER이 더 낮고 더 좋은 회사인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벌면 1억을 버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1년에 2천만 원을 벌게 되면 이 1억을 회수하는데 5년이 걸리게 되죠. 이게 PER이고, PER이 이렇게 보면 10인 회사가 좋으냐 5인 회사가 좋으냐, 당연히 2천만 원을 버는 5인 회사가 좋다. 결국은 이익을 많이 버는 회사가 더 좋은 회사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한 저성장주가 PER 수준이 가장 낮고 고성장주가 PER 수준이 가장 높으며 경기 순환주는 그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볼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논리에 따르면 이는 당연하다. 공익기업의 평균 PER보다 대형 우량주의 평균 PER이 높고, 공익기업은 약 7에서 9배, 그리고 대형 우량주는 약 10에서 14, 그리고 이보다 고성장주의 평균 PER은 14에서 20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일부 영가 주식을 찾는 투자자는 PER이 낮은 주식을 사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런 전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해서는 곤란하다. 월마트 기준으로 낮은 PER이 다우케미컬 기준으로 똑같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업종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제조업을 대략 머릿속으로 10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서비스와 엔터 같은 이런 종목들은 약 20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이 핫한 AI나 그런 IT 같은 종목들은 50이 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업종 PER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산다라고 봤을 때 이 PER이 만약에 10이라고 봤을 때, 이걸 삼성전자나 그리고 LG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과 PER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SM을 사려고 비교를 하려면 YG 엔터테인먼트나 그리고 JYP 같은
이런 종목들의 PER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YG가 PER이 20이고 JYP가 만약에 30이라고 친다면 그러면 같은 업종에서 SM은 PER이 10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SM이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종목을 사는 것보다는 SM을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업종 PER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신이 보유한 다양한 종목의 PER이 업종 평균에 비해 높은지 낮은지 같은 수준인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SM 그리고 YG, JYP 같은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회사는 업종에 비해 할인되어 거래가 있다라는 말이 들린다면 이 회사의 PER이 낮은 수준이라는 뜻이다. 아까 SM이 10이고 YG가 만약에 20이고 JYP가 30이라면 이 업계 평균이 지금 20인데 SM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신이 PER에 대해서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PER이 지나치게 높은 종목을 피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1972년 맥도날드는 전과 다름없이 훌륭한 회사였지만 주가가 $75가 되면서 PER이 50배로 올랐다. 맥도날드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방도가 없었으므로, 왜냐하면 벌고 있는 돈은 약간은 상승하고 있지만 PER은 이렇게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결국 이 PER과 이익을 맞추려면 맥도날드가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익이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주가를 따라갈 만큼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75에서 $25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이익에 맞춰진다라는 얘기죠. 내려가면서 PER도 더 현실적인 수준인 13배로 떨어졌다. 맥도날드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단지 1972년에 $75로 여기서 고평가되어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PER과 주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이익, 바로 이것이 문제이다. 이것을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 미래이익을 이제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최고의 방법은 현재 이익을 바탕으로 주식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경험을 살려서 추측하는 정도인데, 수많은 애널리스트와 통계 전문가가 미래 성장과 이익을 예측하지만 아무 금융 잡지나 뒤져보면 이들의 예측이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게, 이 회사가 미래에도 잘 될지, 이 부분은 미래이기 때문에 사실 누구도 그렇게 쉽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고, 결국 미래에도 이익이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많이 상승해야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거고, 이익이 이렇게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래 이익을 예측할 수는 없어도 회사가 세운 이익 증대 계획은 알 수 있다. 따라서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라도 미래 이익을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회사가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5가지이다. 첫 번째는 비용을 절감하고, 두 번째는 가격을 인상하고, 세 번째는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네 번째는 기존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적자 사업을 재활성화하거나 중단하거나 매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조사할 요소들이다. 만일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 강점이 가장 요긴한 분야가 바로 여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회사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으면 이 회사가 비용을 절감을 하느냐,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의 가치가 있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신규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느냐, 그리고 네 번째 기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느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좋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잘 회생시키거나 또는 매각하면서 없앨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회사의 성장 가능성들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 오늘 전반부를 리뷰해 드렸고요. 후반부에도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고 후반부 영상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